조선 전기 15세기 모든 법과 문서, 심지어 죄인의 자백까지도 한자로 쓰이던 시대였습니다. 글을 모르는 백성은 관청에 끌려와도 남이 써주는 글에 도장만 찍어야 했습니다. 억울해도 자신의 이름조차 온전히 적지 못하는 현실, 그것이 당시 조선의 일상이었습니다. 세종은 이 장면을 숱하게 보았습니다. 형장 앞에서 무릎 꿇은 농부가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울부짖어도 기록에는 다른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백성에게 진실은 늘 다른 사람의 손을 거쳐 왜곡된 글로 남았습니다. 백성이 말하고 싶어도 글이 없으니 늘 벙어리와 같다. 세종은 마음속으로 수없이 이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결심합니다. 차라리 내가 글자를 만들겠다. 천자가 쓰는 한자를 건드릴 수 없다면 백성만이라도 자기 말을 자기 글로 적게 만들어주겠다. 하지만 이 계획은 처음부터 폭탄과 같았습니다. 명나라 황제가 쓰는 글자와 다른 문자를 신하의 나라에서 따로 만든다는 것. 조금만 잘못 알려지면 오랑캐의 짓이라 욕먹고 사대 관계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이 일을 국가 1급 기밀처럼 숨기기로 합니다. 밤이 깊어 궁궐의 문이 닫히면 지편전 깊은 서고에 촛불 하나가 켜졌습니다. 세종과 세자, 그리고 선택받은 소수학자들만이 그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면 밖에서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붓끝이 머글머금는 소리만 이어졌습니다. 학자들은 우리말의 소리를 하나씩 뽑아나갔습니다. 입술이 닿는 소리, 혀가 윗잇몸을 치는 소리, 목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소리. 세종은 직접 거울을 들고 자신의 입모양을 보며 말을 되뇌었습니다. 이 소리는 입술을 다물었다가 터지니 미음처럼 네모로 쓰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소리와 모양을 연결하며 자음과 모음이 하나씩 태어났습니다. 세종의 머릿속에는 분명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농부가 장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관청 앞에서 종이에 몇 글자를 적어내밀 수 있는 나라. 노파가 밤마다 외우기만 하던 기도문을 자기 손으로 또박또박 읽을 수 있는 나라. 아이들이 중국 글자를 외우기 전에 자기 이름부터 자기 말로 적을 수 있는 나라. 그렇게 만들어진 28글자. 훗날 훈민정음이라 불릴 조선만의 새 문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편전은 그 조선의 두뇌였습니다. 중국 경전, 천문, 역법, 음악, 정치, 모든 지식이 이곳에서 오갔습니다. 책장마다 사서삼경이 꽂혀있고 젊은 학자들이 붓을 들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 중심에 지편전 부제학 최만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 잘못된 판결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했고 폭증하는 불교 사원과 세금 문제에도 거침없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상관이 누구든 임금이 듣기 싫어할 말이라도 해야 할 말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종 역시 그의 이런 점을 높이 샀습니다. 최만리는 말이 거칠지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곧다. 그래서 중요한 제도 개편이나 인사 문제를 논할 때면 세종은 늘 지편전과 최만리의 의견을 먼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편전에도 세종의 비밀 프로젝트는 한동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새 문자를 만드는 작업은 극소수만 참여하는 은밀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궐 안에 작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하께서 중국 글자가 아닌 새로운 글자를 만든다더라. 지편전 학사 몇이 밤마다 불려 들어가 글자를 짓는다더라. 그 소문이 최만리의 귀에 들어갔을 때 그의 머릿속에는 단숨에 여러 그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나라 사신의 얼굴, 중화질서를 말하는 경전, 그리고 조선이 제 멋대로 굴다가 찍혀서 망하는 상상. 임금이 제 마음대로 글자를 만들면 이는 천자를 능멸하는 일이다. 최만리는 밤새 고민한 끝에 결국 붓을 들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444년 세종 26년 2월 자고 일어난 조정에는 긴 상소문 한 통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상소문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만드신 업문이 지극히 신묘하오나 신이 감히 의심되는 바가 있어 아뢰미다.
겉보기에는 공손한 인사말. 하지만 이어지는 문장은 점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은 개국 이래로 대국명을 사대하여 그 법도와 문자를 따라 싸웁니다. 지금 온 천하가 모두 같은 글자를 쓰는데 우리만 홀로 새 글자를 만든다면 이는 예를 저버리고 중화를 떠나는 일이 아니겠사옵니까? 경전과 사서는 모두 중국 글자로 쓰여 있나이다. 언문을 만들어 백성이 그것만 익히게 되면 장차 성현의 가르침이 끊어지고 풍속이 어지러워질까 두렵사옵니다. 또한 세종이 세자까지 이 일에 참여시키는 것을 두고 나라 사람들이 모두 의심하고 두려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전하, 이 괴상한 세 글자는 중국과의 관계를 해치고 유교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물건입니다. 지금이라도 폐기하소서. 이 상소에는 최만리뿐 아니라 지편전 학자 여럿이 연명했습니다. 지편전 최고의 두뇌들이 총출동한 훈민정음 폐기 청원서였던 것입니다. 세종은 긴 상소를 묵묵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조정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상소가 끝나자 세종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들은 말하기를 세 글자가 옛 제도에 어긋난다고 하였다. 허나 설총이 이두를 만들고 향가를 적을 때 쓰인 향찰도 모두 한자를 빌려 소리를 적은 것 아니었던가. 세종은 먼저 역사를 꺼내 들었습니다. 옛 시절 우리 조상들도 백성의 말을 글로 옮기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글자를 고쳤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대들은 어찌 새 글자를 만드는 것만 보고 중화를 어긴다고만 하는가. 그리고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언문을 만든 것은 경서를 버리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경서를 바로 이해하게 하려는 것이다. 백성이 글을 몰라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소송만 남에게 맡기고 있는 형편을 그대들은 어찌 모른 채 하느냐? 세종은 상소에 참여한 학자들을 불러 직접 꾸짖었습니다. 그대들은 명분만 입에 달고 다니면서 정작 백성의 사정은 돌보지 않는다. 언제나 온화하던 임금의 목소리에 드물게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조정 신하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궁궐안을 채우고 있던 것은 체제의 논리도 중화의 권위도 아닌 글 모르는 백성을 떠올리는 임금의 분노였습니다. 결국 세종은 최만리 등 상소에 참여한 7학자를 죄인으로 다스리게 했습니다. 일부는 곤장을 맞고 일부는 벼슬에서 쫓겨났으며 모두가 옥에 갇혀 조사를 받았습니다. 훈민정음을 막으려던 상소는 오히려 세종의 의지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최만리와 동료들의 상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문자는 예정대로 완성되었고 1446년 세종은 훈민정음을 반포합니다. 세월이 흐르자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군의 길을 막으려 한 시대착오적인 보수 관료들. 그 중에서도 최만리는 세종을 화나게 만든 말썽 신하라는 이름으로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또 다른 얼굴이 보입니다. 최만리는 평소에도 불공정한 판결이 내려지면 상소를 올려 다시 살펴달라 청하고 세금을 더 뜯어내는 사찰과 부패한 승려들을 비판하고 제도의 허점을 고치자고 끊임없이 주장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새 문자를 반대하며 벌벌 떤 것은 단지 변화를 싫어하는 꼰대라서만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명나라와의 4대 질서가 흔들리고 조선이 중화에서 이탈했다는 비난을 받다가 언젠가 더 큰 화를 입을까 두려웠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백성의 현실을 붙잡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체제의 안정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후대의 역사에서 승패는 분명합니다. 훈민정음은 오늘날 한국어의 뿌리가 되었고 세종은 성군으로, 최만리는 훈민정음의 반면교사로 기록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좋은 왕 vs 나쁜 신하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려는 자와 기존 질서를 지키려는 자의 충돌.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디지털 플랫폼, 새로운 기술을 두고 벌이고 있는 논쟁 또한 어쩌면 세종 vs 최만리의 또 다른 버전일지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건 단 하나.
세종이 끝까지 놓지 않았던 기준은 중국의 눈치도 학자들의 체면도 아닌 바로 백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